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속세 개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가로막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독일식 모델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엔 이른바 금수저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자,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개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현 명예교수, 또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김수훈 명예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아서 상속세 개편을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가업 승계를 이제 언급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저희가 상속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수준이 세율부터 아니면 실효세율 기준 아니면은 뭐 개개인이 느끼는 뭐 체감 차원에서 정말로 높은 거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린다면 황 교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어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높다가 아니고 단연탑. 단연탑이다. 예, 아, 예. 비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높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뭐 부담은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김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상속세의 어떤 출발 자체가 사실 이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담 구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뭐 우리 상속세 부담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세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는 힘들고요. 한 가지 뭐 수치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좀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GDP 대비 우리 상속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GDP 전체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2021년인데요. 몇 퍼센트인가 하면 0.7%입니다. 0.7%고 근데 OECD 평균이 0.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비중을 보이는 데가 어딘가 하면 프랑스랑 벨기에가 지금 똑같이 0.7%입니다. 이제 일본이 좀 상속세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0.5%고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이 각각 0.3%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바이어스가 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삼성 상속건이라든지 넥슨, 김정주 회장의 상속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상속세 수가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바이어스 낀 부분을 제외해서 최근 뭐 예를 들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율이 0.3에서 0.4%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위로 봤을 때는 벨기에, 프랑스, 일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급격하게 아주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는 조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김수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간과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된 역사가 좀 짧아요. 뭐 그렇죠. 상속세라는 것은 축적된 자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한국이 고도 성장해서 이제 좀 자산이 많이 축적이 된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 100년, 200년 동안 선진국이었던 나라, 그래서 자본 축적이 많고 기업의 가치가 높은 나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고도 성장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적된 자산에 대한 비율, 그 상속세는 축적된 스톡, 자본 스톡에 대한 세금이고 GDP는 1년간 생산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최근에 GDP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축적된 자산은 더디게 성장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셔야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비중은 한국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요,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게 소위 0.1%의 부자들이 내는 이런 세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실 현실적으로 개개인이 갖는 자산의 뭐 60, 70%가 우린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비중을 보니까, 올해는 5.9%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2035년이 되면 32.6%가 된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32.6%까지 정말로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건 더 이상 상속세의 어떤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보편적 세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네. 사실 지금 이제 일단 데이터만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이제 전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네. 망자 대비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의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는 4.5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2년도가 0.68%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격하게 이제 비율이 늘었죠.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도 보면 뭐 한 2018에서 2021년도가 2에서 한 3%대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맞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까 네. 이 아파트 가격의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납세하는 비율들이 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딱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상속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 다시 말하면 사망 시점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망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좀 달라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속세 내는 비율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가격이 현재처럼 그대로 고평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그 비율이 좀 급격하게 증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황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2000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2000년 그 DJ 정부 나왔을 때 그때 원래는 50억 이상의 45%, 그게 이제 낮아지면서 30억 이상의 50%. 그다음에 이제 기업일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30% 할증이 65%였죠. 근데 이제 2000년하고 지금하고 24년이 지난 지금 시점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여섯 배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 기준도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건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년 동안의 상속세수의 평균이 2조 2,500억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간 2015년에 상속세 수가 2조 2천억이었는데 네. 2022년에 상속세 수가 13조 5천억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과세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 네. 그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8조인데 지금 그 2022년에 지금 2023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2022년에 37.4조. 그럼 이렇게 몇 배가 늘었습니까? 5배, 4배, 5배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상속세 이 기준도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달라지지 않죠. 이걸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반영을 하죠. 물가 상승률 이렇게 반영하는데 우리는 24년 동안 반영 안 했다. 그러니까 재산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집값이 네. 올라가는데 이 기준은 멈춰 있으니까 상속세 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죠. 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도 이제는 나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 가격 오름세를 보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셀러레이트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네.
물가 상승이냐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그 세율 구간이 변동돼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 이제 CPO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도 5년 단위로 사람들의 소비 번들이 달라지니까 그걸 바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4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는 게 참 큰 문제고요. 사실 그 상속세 역사를 보면 네. 우리나라 상속세 역사를 보면 과거 이승만 정부 때는 90% 최고 세율이 90%인 시절도 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자산가들이 되게 친일파다.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상을 약간 반영을 그렇죠, 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속세가 그러다가 좀 내려왔다가 박정희 정부 때 67년에 상속세 개정을 해가지고 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67%인가 75%까지 올라가요. 네. 왜 그러냐면 그 60%였다가 아마 74년에 75%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사실 탈세자도 많았어요. 지금처럼 뭐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상속세는 바보세라고 부를 정도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징벌적으로 75% 징벌적으로 높였군요. 거기다가 경제 성장의 원인이 정부가 도와줘서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도 상속세율을 굉장히 올려요. 약간 국가 환수 차원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세율을 그러니까 높였군요. 두 가지예요. 이승만 정부 때도 그렇고 박정희 정부 때도 그렇고 이거 국가가 도와줬으니까 아니 친일파들이 남긴 재산이니까 이건 환수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한국의 조세제도로 합리화되고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이런 걸 하면서 네. 상당히 우리 경제가 투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화시켜서 40%로 낮췄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지금의 50%로 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24년 동안 세율 구간을 하나도 조정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이거 건드리면 국민들 표 떨어지잖아요. 네. 투자 감세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국민적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세율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제는 한 번쯤 손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속세 이야기를 하면 숫자 자체에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최고 세율이 50%다. 그럼 뭐 1억 있으면 5천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근데 실효세율을 따지면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숫자 노름 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황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최고 수준이 맞는 겁니까? 네, 맞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속세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는데 네. 그 책에 제가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제철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상속세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50%인데 네. 이제 대기업이 할증을 하죠. 할증하면 그게 이제 60% 원래는 65%인데 60%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고 세율을 명목상 최고 세율은 일본이죠. 55%.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이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80%는 공제하고 20%의 대상을 냅니다. 네. 그러면 실효세율이 11%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5년 동안 기업을 유지하면 면제되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일 경우에는 대체로 몇 년 지나면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속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실질 그 최고 세율이 11.25%, 미국은 40%인데 미국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네. 미국은 증여를 했을 때 자식들한테 증여를 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하면 170억 정도의 그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상속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네.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상속세가 없고 그 부모가 각각 170억씩 그 증여를 하거나 상속했을 때 그럼 340억은 면제해주죠. 이제 그런 제도 혹은 기업일 경우에 무슨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또 차등 의결권 이런 많은 제도를 통해서 경영에 부담 가지 않도록 해놓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벨기에가 우리보다 그 상속세수가 높다 이랬는데 벨기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상속세수가 얼마다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얼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교하자면 벨기에가 상속세가 80%입니다. 최고 세율이요. 네, 최고 세율이.
그런데 그런데 가족한테 직계 가족한테 상속해 준다. 그러면 30%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일 경우에는 90% 면제해주고 3%입니다. 그럼 실효세율은 만약에 다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3%죠. 3%다. 그럼 이제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냈냐? 아까 OECD 국가들의 상속세수 평균이 26%라고 했는데 네. 26%인데 그런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이 OECD 38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18개, 네. 없는 나라가 20개. 자, 보세요. 세 사람이 시험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10점, 한 사람이 20점, 한 사람이 0점 이렇게 받았으면 평균이 몇입니까? 평균이 10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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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0점 받는 사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 18개, 없는 나라 20개 합쳐서 평균 내야 되죠. 뭐 그렇죠. 평균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평균 세수가 12.9%입니다. 그런데 26% 이건 뭐냐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의 평균이 26%입니다. 아까도 저희 자막에 저기 OECD 평균 상속세율 26% 저거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저걸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모수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합쳐야 되죠. 넣어야 된다는.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언론은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언론은 제대로 반영되는 데가 있고 어떤 언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50%다 할증하는 나라는 물론 없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감면을 해주거나 공제를 해주는데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걸 유지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가압상속 공제라고 있죠. 있죠. 예,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압상속제도의 혜택을 보는 회사가 그런 사람들이 사례가 1년에 100건 정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000건에서 18,000건 정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 못하게 해놓는 거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가압상속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하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가압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2배로 토해내게 된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김은혜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 뭐 저기 명목세율로 봤을 때는 저기 사실 뭐 높은 편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증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55% 이제 우리가 이제 60%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높다라는 건 맞는데 사실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유효세율, 실효세율이로 봐야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로 봐야지만 우리나라 각국의 상속세 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문헌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국의 어떤 세수와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라마다 어떤 과세 범위, 공제 크기, 과세 표준 구간 이런 게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객관적 모두가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세율에 관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거죠. 뭐 얼마를 남긴 가족이 있는데 뭐 자녀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속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간에 뭐 정리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상속세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상속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 세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는 소득세라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속세도 소득세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다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상속세수에 관한 어떤 비중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수가 그러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GDP 대비.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소득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OECD에서 나오는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소득세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1%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8.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일단은. 네.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가 사실 뭐 상속세가 많이 폐지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엄밀히 보면 상속세가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이름이 사망세라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자산이 미실현 이익분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언론에서 많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상속세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실제는 상속세에 준하는 그런 세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GDP 대비 소득세 수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12.3%입니다. 네. 다시 우리나라가 6.1이고요. 캐나다가 12.3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11.4, 독일이 아까 조금 상속세수 비중이 낮았는데 10.5%입니다. 반대로 아까 상속세수가 좀 높았다고 이야기했던 이제 프랑스가 9.5고요. 일본이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소득세랑 상속세라는 것을 같이 봤을 때는 네. 전체 어떤 비중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소득세가 좀 높은 데는 상속세 비중이 좀 낮고요. 소득세 비중이 좀 낮은 곳은 상속세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럼 거죠. 우리나라는 상속세 비율이 좀 높은 대신 그 소득세 비중이 비율이 낮기 낮다라는 때문에 거죠. 전체 썸을 해보면은 우리가 높은 게 아니다. 아주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수가 높다라는 건 인정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아까도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아파트 한 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트렌드였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도 이제 소득세와 괴를 같이 한다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크로스 섹셔널하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이렇게 34,000불까지 올라간 건 최근의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월드컵 하던 2000년도만 해도요, 1만 불 이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만 불 올라간 게 2007년, 네. 7년 후였고, 그리고 이제 3만 불에 이제 2017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간 게 그렇게 또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세를 많이 거둘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네. 한국이 요새는 복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제 복지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역사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 뭐 50년, 100년 전부터 잘 살았거나 복지를 오래 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이 복지 비용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율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합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낮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빠릅니다. 증가율 자체가 빠르다. 경제 성장률도 빨랐고 그래서 복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당연히 복지 비용도 급속하게 늘어날 거고요. 네. 그래서 소득세 증가율도 빨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로스 섹션하게 지금 이 시점을 보는 것보다 한국이 그동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느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다시 제 질문 드리시면 이게 말씀은 이제 자산이라는 측면에 누적돼 왔다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소득이라는 측면을 보면 약간 발생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뾰족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네, 발언 신청하셔서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데 소득세가 낮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비교하는 기준이 상속세 플러스 소득세, 상속세율 플러스 소득세율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이 얼마죠? 49.5%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속세 그 최고 세율이 60%. 합치면 그러니까 60% 기준이 상속세. 네, 그건 할증됐었을 때. 네네. 그냥 일반 최고 세율은 50%. 그러니까 다 이제 최고 세율을 따졌을 때 네. 60% 플러스 49.5%. 그러면 109.5%. 네. 만약에 할증 안 했을 때 그렇더라도 100%의 99.5%죠. 육박하죠. 그렇게 합쳤을 때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수가 낮다고 하셨는데 왜 소득세가 낮냐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 세수가 1년 소득이 1,2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4천만 원 육박해야 그때부터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너무 높다는 거죠. 면세점이. 네. 그래서 한국이 소득세 세수가 낮다. 또 뭐 다른 나라 높다. 그것은 그만큼 소득세를 걷는 폭이 넓은 거죠. 유럽 국가나 외국에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걷고 또 그러니까 세원이 넓지 못하고 좁고 부자들한테 특별히 집중해서 세금을 걷는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속세, 소득세 그러니까 결국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중과세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세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60에서 우리가 뭐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 뭐 대충 40%를 하면 이제 100% 되니까 이걸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세율인데 그런 방식은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득세에 따로따로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지금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고 네. 게다가 지금 최고 세율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우리가 초과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40%를 적용하면 네. 4천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부터 시작해서 6, 15, 24, 35, 38에서 계속 구간별로 그 초과하는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담하는 세율 같은 경우가 실효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물론 이제 각종 공제라든지 개인적인 인적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10% 이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1억 버는 사람 중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국세통계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세율과 세율을 그것도 이제 세목이 달라가지고 계산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데 60과 40을 합쳐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몇백 %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면세자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근로소득자 이제 면세자 비율 같은 경우에 100% 세금을 안 내는 총 급여 구간이 얼마인가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 되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네.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83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구간 또 물론 일부 면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퍼센티지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1,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 이 1,000만 원은 100% 근로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1,500만 원, 뭐 2,000만 원대 되면 면세자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데이터가 조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예. 학자들께서 한번 다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명확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한번 뽑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각자 보시는 관점의 그 데이터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 맞는 말 같아서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 이 가업승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가업승계 부분이 또 화두가 된 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는 했지만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뭐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와서요.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를 대폐업 시대라 그럽니다. 네. 일본이 가업승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일본의 젊은이들조차 부모의 그 가업을 승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5년 되면 전체 중소기업 400만 개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245만 개 기업의 CEO들이 70살이 넘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27만 개 회사가 후계자를 찾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면 사실 가업을 승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아까 그 하던 얘기에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아까 네. 황승현 교수님 OECD 국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네. OECD 국가 아닌 국가 뭐 중국도 포함해서 예. 이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상속세 안 내는 나라가 몇 나라냐?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com이라는 데서 네. 123개국이 등재돼 있는데 그중에 58%인 71개국이 상속세가 없어요. 네. 물론 그중에서 이제 다른 명칭으로
캐나다의 사망세 할수 같이 있죠. 예, 그런 있는지는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되게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상속세를 매기고 왜 어떤 나라는 상속세를 안 매기냐?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조세의 원리 중에서 주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길 수도 있고 네.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는 사람 기준으로 매긴다면 아까 우리 소득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꼬박꼬박 소득세 내고 남고 축적된 게 재산이잖아요. 네. 그걸 내가 죽었다는 이유로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면제해주는 나라들의 법리는 뭐냐면 상속세는 이중과세다. 네. 그러니까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뭐 그 나라들이 특별히 부자한테 관대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상속세를 걷는 나라들은 무슨 근거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 또 중요한 법리예요. 네. 소득세 중요한 원칙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받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생겼지 않냐? 그러니까 내라. 그래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칙 가지고 얘기하면 평행선을 커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후계자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팔고 뭐 매각을 자금을 하거나 쓰고 뭐 네. 안 좋을 경우 폐업을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생애를 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류로 남길 수 없는 지식들. 뭐 하나의 고객도 될 수 있을 거고 네. 뭐 자기가 아는 친구들, 바이어들, 뭐 네트워크 이게 다 암묵적 지식인데 네. 이 가업 승계를 못하면 이 암묵적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데 이게 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식한테는 모든 것을 넘겨줘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기업에 들어와서 경영 후계자 교육시키고 네. 자기 아는 사람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중요한 암묵적 지식, 사회적 자산이 승계가 돼서 이건 국가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죠. 그러면은 네. 가업 승계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목적을 놓고 보면 네.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낮추면 되겠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업 승계를 이야기로 상속세 개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방향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근데 이제 그 현재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일반적인 우리 다른 상속에 비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혜택을 왜 주는가 하면 가업 상속을 원활히 해가지고 그 가업을 유지시키고 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의 어떤 우리 활력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현재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그러면 혜택이 지금 부족하냐? 이제 이 문제로 논점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 300 그다음에 400, 600억 해가지고 그 저기 한도 내에서는 100%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 한도가 지금 저기 작아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지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사실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것을 지금 두고 있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독일, 영국, 일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 말씀을 제조업이 드립니다. 강한 나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가 제 기억상으로 한 97년도인가 뭐 그랬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왜요? 그 왜 폐지를 했는가 하면 그쪽 나라에서 야 가업 상속 이거 우리 혜택 안 줄 거야 이 뜻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해서 면세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345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혜택이 있는데 또 가업 상속 공제까지 해주는 거는 이중 혜택이다? 조금 이중 혜택이고 또 그거를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세제 단순화 측면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미국은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그러면 조금 혜택을 더 넓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여기서 사실 보면 이제 영국이 굉장히 그 공제 혜택이 큽니다. 영국은 굉장히 크고요. 요건도 네. 별로 없고요. 네. 아주 거의 뭐 폭넓은 공제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엄격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독일식 모델을 마치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롤모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세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우리보다 그렇게 제네러스하게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상속 공제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적죠? 이게? 그런 나라 독일이나 이런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제 데이터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수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전체 가업 승계 전체 모수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하는 그 기업들의 비율을 봐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수출 강소 기업의 70%는 세금 때문에 가업 승계 부담이 있대요. 네. 그러면 물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 입장이긴 하지만 세금 부담이 있다라고 일단은 뭐 10기업 중에 7개 기업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뭔가 그럼 우리가 지금의 가업 승계 혜택, 공제 혜택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이제 사견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속세 제도를 특히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가업을 상속하는 그 시점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자본 이득세라는 형태로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되팔 때 그때 이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현재 지금 어쨌든 제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예. 우리가 지금 과연 그러면 혜택이 너무 적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또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네. 교수님. 예, 독일의 사례를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독일이 2007년도에 이미 가업 상속세의 경우에 상당히 그 제도를 완화했어요. 네. 일단 독일은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3천억 이하만 매출 규모 단위로 예, 이제 예, 네, 없어요. 두고 있죠. 그다음에 최소 사업 기간, 그러니까 자녀가 물려받아서 최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업 기간에 대한 제한이 한국은 10년입니다. 10년간 최소 해야 되고요. 네. 독일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독일은 과거 7년이었는데 5년을 하면 85%를 깎아줘요. 네. 그리고 과거에 10년이었는데 그걸 7년까지만 하면 100% 다 깎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인 자격 제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자격이 되려면 아버지가 경영했을 때 본인도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직책을 맡고 그렇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시죠? 최소한 2년 전부터. 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영자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그 자녀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업 상속을 받으면 신고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임원이 돼야 되고 네.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고 상속인 1인이 전부 다 상속받아야 돼요. 네. 제가 요게 2007년 논문을 봐서 그 사이에 한국도 좀 개편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정리하면 공제율 면에서 독일이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과거엔 7년이었다가 임금도 이제 7년간 100%를 유지해야 되니까 700%인데 그게 원래 650%였어요. 네. 근데 그걸 400%로 낮춰줬어요. 네. 5년간만 유지하고 임금 총액으로 사람을 더 뽑든 덜 뽑든 관계없고 임금 총액이 400%만 5년간 유지하면 대상이 됩니다. 85% 감면의 대상이 되고 예. 100% 받으려면 7년간 700%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거 100% 어떤 거 없고 무조건 공제율이 70%입니다. 이건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황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네. 독일은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해고를 많이 시키고 자동화를 많이 해서 임금을 400% 유지 못했다. 네. 총액을. 예. 그렇게 해서 충족을 못 시키면 그 충족 못 시킨 해만 해당되는 것만 세금을 더 내는 건데 네. 한국은 그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다 무효화됩니까? 10년 동안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냈어야 될 세금에다가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근데 그 이자가 굉장히 세요. 네. 그게 제가 알고 연 있는 20%. 네. 예, 이 굉장히 세요. 디테일의 차이를 보면 뭐 네, 그런 그래가지고 한국은 만약에 10년이 다 돼가는데 세무공무원이 예. 그 결격사 우유를 하나 발견했다. 음. 예를 들어 사람을 해고시켰다. 뭐 그런 식의 발견이 되면요. 그거 하나로
아까 그 2배라고 막연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2배가 될지 모르지만 네. 엄청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한국 기업은. 일본 사례도 저희가 아까 이제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일본이 가업 승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었던 어떤 상속에 관한 뭐 메리트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네, 것 같아서 질문 네. 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은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이 33,000개입니다. 일본이 이제 가업 상속, 그 가업 승계 이 제도가 일본도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네. 까다로우면 33,000개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지만 우리나라는 9개. 독일이 그 중소기업 강국이죠.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것은 이런 가업 승계 제도를 이제 그 기업인 입장에서 네.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업 상속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거나 공제해 주면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내는 국가에 기여하는 세금 그게 따지고 보니까 10년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면 상속세 내는 거와 똑같은 효과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다. 7년만 해도 세금 내는 효과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7년 낮춰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제도를 미리미리 다 도입해서 이제 일본은 5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중소기업 강국이 됐는데 일본이 지금은 그런 이유 말고라도 인구가 줄어서 자꾸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또 그 손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직계 자손이 아니라도 아무나 자기 회사를 물려받을 그 후계자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한테도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강국이 되죠.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수 목적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알겠습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이게 꼭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요 개편 방향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 매기는 방식을 전환하면 어떠냐. 지금 이게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요. 김 교수님께 먼저 유산 취득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유산세 방식이 있고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망자의 입장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라면 3분의 1씩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3분의 1씩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법의 이제 입법상 지도 원리에 보면 공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평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 공평에 더 부합합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하면 그냥 40억이라는 자산을 한 명이 상속받았을 때랑 그다음에 그거를 120억의 자산을 3명이서 나눠서 받았을 때 그럼 1인은 똑같이 3분의 1이니까 40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산세 방식을 취했을 때 현행 제도를 통했을 때 이 40억을 단독 상속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40억을 상속을 받는데 누구는 세금이 더 높고 누구는 세금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거는 공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평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많은 건 뭔가 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이 마치 세금을 줄이는 제도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 취득세로 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논점은 아닙니다. 아니다. 뭔가 하면 유산세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갔을 때 유산세 적용 그 방식에서 적용됐던 각종 공제제도 뭐 일가 공제라든지 자녀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제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이 텍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종전에 같은 재산을 넘겼더라도 세금이 늘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군요. 네. 자,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유산 취득세와 관련된 저도 공감합니다. 같은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터키, 헝가리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이제 상속세가 이제 공제 한도가 높으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내고,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속세 폐지하는 그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네. 헝가리하고 터키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결국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대부분의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16개국은 유산 취득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방향인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그 우리나라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소득이 있는 거라는 건 자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로 가는 게 맞아요. 유산 취득세로 가서 자녀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좀 과표나 세율에 손을 대는 거는 너무나 큰 물리적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게 걸리니까 이렇게 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법 어떻게 보시는지? 유산 취득세, 그 유산 상속세 그 문제도 이제 아까 그 표로 예시한 것도 30억의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왜 30억이냐면 최고 세율이 30억부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상속세 개편 뭐 논의를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별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네. 유산 취득세로 바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유산 취득세 때문에 기업을 이제 여러 그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나눠준다. 그 바람직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되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좀 벗어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 정부 기관이나 혹은 언론에서도 상속세 개편, 유산 취득세 뭐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네. 참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첨예하게 양측의 논리가 맞붙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년 넘게 아직 바뀐 것은 없다는 거죠.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